안녕하세요. 가난한 환경 탓에 한때는 학업마저 포기해야 했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뒤 딸에게 당당하고 멋진 엄마가 되기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해 지금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여성입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가난의 쓴맛을 보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택했던 결혼이 오히려 제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만약 그때 제 딸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갔겠죠. 시누이와 동서의 혹독한 무시를 견디며 살던 제가 어떻게 당당하고 멋진 삶을 찾아가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어떻게든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살림살이는 늘 팍팍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말이 딱 저희 집을 두고 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학업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셨고 일용직으로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시며 성실하게 살아내셨어요. 하지만 비가 오면 일을 쉬어야 했고 날씨에 따른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월급은 고정적이지 않았고 어떤 달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어머니는 월급이라도 제때 나오면 생활이 조금 나았을 텐데 월급날 제때 받지 못하고 며칠씩 밀리거나 조금씩 나누어 받다 보니 두 분이 돈 문제로 다투시는 날이 많았어요. 불만이 차곡차곡 쌓이던 끝에 결국 두 분은 이혼을 선택하셨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아버지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셨어요. 마침 함께 일하던 지인이 더 많이 벌 수 있고 월급도 제때 나오는 직장을 찾았다며 같이 가자고 제안했죠. 아버지는 고민 끝에 저를 고모 집에 맡겨두고 타지로 일을 하러 떠나셨습니다. 고모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하나를 키우고 계셨어요. 자주 보지 못하고 명절에만 얼굴을 비췄던 터라 그리 친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고모 역시 먹고 살만은 했지만 결코 여유롭지는 않았어요. 여자 혼자 자식을 키우다 보니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저는 사촌 동생 방에서 함께 지내기로 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사촌 동생은 혼자 있다가 둘이 되니 너무 좋다며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첫날 밤은 그 집이 너무 낯설고 어색해서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시간이 빠른 고모는 식탁 위에 아침을 차려놓고 나가셨고 저희는 그것을 챙겨 먹고 학교로 향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사촌 동생이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언니 언제 가? 왜 계속 여기 있어? 언니가 내 방에서 지내는 거 싫어. 그런 게 어딨어. 언니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남이잖아. 사촌도 언니랑 같은 거야. 그런 말 하면 못 써. 사촌 동생은 가끔 제가 언제 집에 돌아가느냐고 고모에게 물었고 그럴 때마다 고모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곤 했어요. 하지만 동생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자꾸 눈치가 보였고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촌 동생의 텃세는 점차 말에만 그치지 않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일찍 자야 한다며 제가 책을 보고 있을 때 불을 턱 꺼버리기도 했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모는 동생을 야단치기는커녕 저에게 이해해 달라며 될 수 있으면 동생이 하자는 대로 맞춰주기를 바랐어요. 서럽고 어이가 없었지만 제 집이 아닌데 어쩌겠어요. 그저 얼른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저를 데리러 오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매달 세상을 주시던 아버지에게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돈이 끊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고모의 구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설거지가 안 되어 있다는 둥, 집안이 엉망이라는 둥, 제가 들으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었죠. 저는 하는 수 없이 학교에 다녀오면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고 수순간 그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아버지는 생활비를 보내지 못하셨어요. 그러자 고모는 노골적으로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벌어서 애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중학생까지 떠안으려니 너무 힘들다. 식비가 둘이 있을 때보다 배로 늘었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을 정도로 구박과 눈치가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사촌 동생이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바닥에 누워 자던 제 몸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동생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저 역시 가만히 자다가 봉변을 당한 거라 멍한 상태였죠. 방문을 열고 급하게 뛰어들어온 고모는 다짜고짜 저에게 화를 냈고 동생을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서름을 받으며 지내야 하나 싶어 아버지에 대한 원망마저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고모가 저를 불렀습니다. 너희 아버지 연락되니? 아니요. 저도 며칠 동안 연락 못 받았어요. 너희 아버지도 참 그렇다. 자식 새끼 맡겨놓고 어쩜 이렇게 무책임하니. 너도 알다시피 지금 내 형편에 너까지 떠안는 거. 나 정말 요즘 같아선 딱 죽고 싶다니까. 제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널 맡기면서 매달 생활비 주기로 해놓고 몇 달째 안 주니까 하는 소리지. 저한테 얘기한다고 달라질 건 없잖아요. 얘 봐라.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고마운 줄은 모르고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아버지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하, 얘 말하는 것 좀 봐. 부모 손에서 못 자란 애들이 다 저렇다니까. 어디 무서워서 말이나 걸겠니? 고모의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린 저는 그날 밤 짐을 챙겨 고모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버지가 알려주셨던 주소 하나만을 들고 무작정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무 소식 없이 찾아온 저를 보고 아버지는 그동안 고생했을 딸의 마음을 안다는 듯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둘이서 같이 살아보자. 하지만 저는 지금 제 형편의 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느냐며 크게 화를 내셨지만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면서 공부에 검정고시를 보면 된다는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아버지와 함께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살 작은 보금자리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계속 이어가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도 가지 못하고 한창 예쁠 어린 나이에 시집 온 저를 시댁 식구들은 처음엔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었고 여동생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대학생인 시누이가 참 부러웠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시누이는 한껏 멋을 부리고 다니며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인생을 즐기고 있었죠. 저는 저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시누이와 자꾸 제 모습이 비교되면서 우울해지고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하고 반년쯤 지났을 무렵 직장 생활을 하던 시동생이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라며 혼전 임신을 하게 된 동서를 데리고 왔어요. 두 사람은 몇 달 뒤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두 사람이 시댁에 인사하러 오는 날 저희 부부도 시댁으로 건너갔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만들며 정성껏 도왔습니다. 이윽고 동서네가 들어왔고 식사를 마친 뒤 거실에서 다 함께 차를 마셨어요. 그날이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당하기 시작하는 잔인한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하하호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얘야, 둘째 동서가 너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손윗사람이니 따뜻하게 대해주어야 한다. 네, 당연하죠, 어머니. 저도 그 정도는 다 알아요. 형님, 들으니 저와 같은 동네에서 잘하셨더라고요. 그래? 그럼 오며 가며 마주쳤을 수도 있겠구나. 형님, 어쩌면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 아닐 거예요. 저는 졸업을 못했거든요. 네? 졸업을 못했다니요. 집안 사정이 있어서 중학교 다니다가 자퇴했어요. 제 고백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정막이 흘렀고 동서는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살폈어요. 다들 얼굴 표정이 왜 그러세요? 어머니, 이 사람이 어릴 때 형편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학업보다는 일을 선택한 겁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어머니, 학벌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너희가 우리를 감쪽같이 속였잖아. 우리는 애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못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중학교조차 못 나왔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엄마, 사람마다 다 사정이란 게 있는 거잖아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얘기해봐라. 왜 우리를 속인 거냐? 전 속인 적 없어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 남편 빼고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속았는데.
저는 대학교를 못 갔다고 말씀드렸을 뿐 그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처럼 물어보셨으면 얼마든지 말씀드렸을 거고요. 말은 청산유수구나. 중학교도 졸업 못한 며느리를 보다니. 아이고 머리야. 그만하세요. 제가 속은 것도 아니고 제가 괜찮다고 좋아서 한 결혼인데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이만 가볼게요. 남편은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독설에 화가 나 제 손을 끌고 시댁을 뛰쳐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은 어머니 말 신경 쓰지 말라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대신 사과를 건넸어요. 저도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생각하셨으면서 마치 제가 결혼을 위해 온 가족을 속인 사기꾼이라도 된 것처럼 말씀하시니 속상하고 서러웠습니다. 새로 들어온 동서 앞에서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올랐죠. 다음 날 오후 아무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으로 불쑥 찾아왔습니다.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들어오더니 소파에 털썩 앉더군요. 저는 주방에서 커피와 과일을 준비해 거실로 나갔습니다. 속이 답답해 죽겠는데 따뜻한 걸 주니? 시원한 음료수로 다시 가져와라. 하는 수 없이 음료수를 다시 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음료수를 벌컥벌컥 들이마시더니 컵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셨어요. 어제 그렇게 가버리면 어쩌자는 거니? 내가 동서한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아? 그냥 아무 학교 이름이나 대면 될 것이지. 자퇴했다는 말을 왜 해? 나 중학교도 못 나온 돌대가리다. 광고하고 싶었던 거야? 어머니, 그걸 왜 속여야 하나요? 언니, 그건 아니죠. 언니가 우리 오빠랑 결혼하기 전에는 중학교를 나왔든 안 나왔든 우리랑 상관없지만 결혼한 이상 우리 체면도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진짜. 그런 불우했던 제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시시콜콜 다 얘기했어야 했나요? 당연하죠. 그랬으면 우리 오빠랑 절대 결혼 못했을 거예요. 결혼도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고. 속은 것도 모르고 우리가 언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때리시네요. 아가씨, 얘가 지금 누구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니? 너는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 그래서 못 배웠다는 소리를 듣는 거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 중학교도 안 나왔지만 결혼해서 정말 열심히 생활했어요. 잔말 말고 들어라. 이것은 우리 식구들밖에 모르는 일이니 앞으로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퇴했느니 어쨌느니 입 다물어. 다시 한번 우리 얼굴에 먹칠하는 날엔 가만두지 않을 테니 명심해라. 시어머니는 그저 제 입단속을 하기 위해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나쁜 짓을 해서 퇴학당한 것도 아니고 형편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일해야 했던 내 아픈 과거를 저렇게 짓밟다니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었는지 그들이 알 리 없었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온 제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본인들은 얼마나 대단한 학교를 나왔길래 졸업하고 취업도 못해 집에서 놀고 먹는 주제에 저렇게 사악하게 굴 수 있는지 시누이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못마땅해 하셨고 동서와 저를 대놓고 차별하셨어요. 동서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는 저만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미안해하며 시어머니 욕을 하던 동서도 어느 순간부터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시누이와 짝짝꿍이 되어 저를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배가 불러오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고 친정이 멀다는 이유로 시대적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빌미로 저를 부지런히 시댁으로 불러냈죠. 이중 살림을 하며 제 몸과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피곤함에 겨우 눈을 떴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왜 아직도 안 오느냐며 빨리 오라고 난리를 치셨죠. 뻐근한 몸을 끌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연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 가득 절인 배추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요. 김장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를 본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던져주셨습니다. 동서가 거들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어요. 예, 둘이서 해도 충분하다. 너는 들어가서 공부나 해라. 시어머니는 동서를 시누이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날 저는 쪼그려 앉아 끊어질 듯한 허리를 숙인 채 양념을 배추에 치느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허리를 펼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어요. 그 양념 든 배추를 김치통에 일일이 담는데 입에서 절로 욕이 나올 만큼 힘겨웠습니다. 방에 들어간 신우이와 동서는 단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김장이 거의 끝날 무렵 신우이가 돼지고기를 삶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난장판이 된 거실 바닥을 닦고 있는데 신우이와 동서가 깔깔거리며 과자를 먹으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모습에 기가 막혀 손에 쥐고 있던 쥐어짠 걸레를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엄마, 이제 무슨 냄새야? 김장 김치에 돼지고기 수육이지. 오빠들한테 연락해서 퇴근하면 바로 이쪽으로 오라고 해라. 우와, 맛있겠다. 알겠어요. 신우이는 오빠들에게 연락을 돌린 뒤 주방을 기웃거리며 생글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야, 이번 김치 진짜 맛있는데요? 역시 어머니 음식 솜씨는 알아줘야 해요. 그렇지. 이거 하느라 다들 고생했겠네. 재수 씨는 배도 부른데. 아니에요. 저는 한 거 별로 없어요. 식구들은 맛있다며 김치를 찢어 고기와 함께 싸먹었지만 저는 온몸이 비명을 질러 음식에 손도 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멍하니 앉아있자 남편이 신경이 쓰였는지 고기와 김치를 제 앞접시에 덜어주며 챙겨주었어요. 그 모습마저 마땅찮았던 시어머니는 혀를 쭈쭌 차셨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남편이 고생한 아내를 위해 자기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아니,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내가 설거지를 왜 하니? 어머니, 오늘 김장하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너 집에서도 일하고 온 애한테 이런 걸 시키니? 아니에요. 제가 하겠다고 한 겁니다. 같이 하면 좋죠. 왜 그러세요? 나는 그런 꼴 못 본다. 애미한테 고무장갑 주고 너는 나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는 남편을 끌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에서는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졌고 시동생은 중간에서 안절부절 못했죠. 임신한 사람도 있는데 집안에서 이러지 말고 밖으로 나갑시다. 결국 시동생이 두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방에서 식탁을 정리하던 동서가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려 하자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서 어디 가요? 네? 저 할 일 없어서요. 왜 없어요? 싱크대에 설거지 쌓인 거 안 보여요? 그건 형님이 하실 거잖아요. 해도 너무하네요. 임신했다고 지금까지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왔으면서 오늘 같은 날 같이 해주면 어디가 덧나요? 저야 같이 해드리고 싶죠. 하지만 배가 이렇게 부른데 어떻게 돕겠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저는 형님 말보다는 어머니 말씀이 더 중요한데요. 동서, 그래서 지금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네, 형님, 저 못해요. 형님 문제에 저 끌어들이지 마세요. 끌어들이다니요. 지금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형님이 결혼 전에 속인 학벌 때문에 이러고 계신 거잖아요. 어머니가 형님한테 속아서 괘씸해서 이러시는 건데 제가 미쳤다고 중간에 끼어드나요?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또 나와요? 본인이 잘못해서 이런 대우받는 걸 나한테 화풀이 하려고 하면 어떡해요? 주방에서 언성이 높아지자 신우이가 달려왔습니다. 둘이 왜 그래요? 어머니가 형님한테 시키신 일을 저더러 하라고 하잖아요. 언니 사실이에요? 도대체 왜 그래요? 좀 조용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 집에 일어나는 비극은 다 언니 때문인 거 아직도 몰라요. 중학교를 못 나오면 눈치도 이렇게 없나? 뭐라고요? 그렇잖아요. 언니가 애초에 자기랑 맞는 수준의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이런 꼴 안 당했을 텐데 왜 우리 오빠랑 결혼해서 이런 대우를 받고 사냐고요. 같은 여자로서 쪽팔려서 진짜 말 다 했어요? 그렇다면 아가씨는 뭐 그리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길래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뭐가 어쩌고 어째요. 중학교도 못 나온 나나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도 못해서 집에서 빈둥거리는 아가씨나 다를 바가 없다고요. 뭐예요? 지금 누구랑 누구를 같은 취급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머리가 돌이라 앞뒤 분간을 못하는 건가. 말 조심해요. 이제 나도 더 이상 못 참으니까. 못 참으면 어쩔 건데요? 한 대 치겠다는 소리로 들리네요. 엄마 들어오기 전에 설거지나 다 하고 가요. 막말을 퍼붓고 두 사람하니 나가버렸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났고 서러운 눈물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내 신세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로 당장 검정고시를 알아보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악착같이 달라붙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저를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 취급하며 은근한 무시를 이어갔죠. 그런 멸시 속에서 저는 임신을 했고 예쁜 딸아이 아스트라스티우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언행을 조심할 줄 알았건만 시댁 사람들은 아이가 듣고 있는 앞에서도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의 코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 열심히 해보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시댁에 비밀로 해줘. 아이를 키우며 임용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은 피를 말리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비웃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독하게 공부했어요. 밤새 공부하다가 코피가 터진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남편 역시 퇴근 후 모임을 전면 취소하고 집으로 달려와 아이를 돌보고 집안 전담해 주었습니다. 남편에게 고마워 눈물이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한 결과 저는 교대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남편은 펄쩍 뛰며 기뻐했습니다. 당장 휴대폰을 꺼내 시댁에 전화하려는 것을 제가 급히 막아섰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면 시댁에서도 당신을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할 거야. 그럼 편하게 살 텐데 왜 말을 안 해? 아직 내가 원하는 완전한 결과를 얻지 못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제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독하다며 고개를 내저으면서도 제 뜻에 따라주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 저는 전보다 더 치열하게 대학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어머니가 부르면 군소리 없이 찾아가 일을 도왔어요. 시누이와 동서의 날 선말들은 여전히 상처가 되었지만 예전처럼 좌절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거대한 칼날이 갈리고 있었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해 남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던 시누이는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육아를 핑계로 회사를 그만둔 동서는 아이가 컸음에도 여전히 놀고 있었죠.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시동생 외벌이로는 부족해 늘 시어머니에게 앓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 꼴을 보고 짖자니 지금 제가 받는 구박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마음껏 나를 무시하며 오만하게 살아봐라. 언젠가 내가 받은 수모를 그대로 되갚아 줄 테니.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드디어 초등교원 임용고시에 최종 합격하여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랑스럽다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몇 번이고 말해주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너무 고마워.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밤낮으로 노력한 당신이 해낸 거지. 나 당장 집에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어. 아니, 아직 아니야. 뭐? 이제 교사까지 됐는데 언제 알리려고. 우리 하스 예린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예린이. 응, 내년에 예린이 입학하는 학교로 발령받은 거 알지? 그렇지. 내년에 예린이 입학식 날. 그날 밝힐 거야. 또 1년을 기다리자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1년을 못 기다려줘.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지럽겠지만 조금만 참아줘. 그때가 되면 당신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하긴 당신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정말 예뻐 죽겠다. 고마워. 동서아이 아스트라스 예린이니까 내년에 입학할 초등학교에 제가 발령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입학식 날까지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학벌 하나로 저를 벌레 보듯 했던 시어머니, 시누이, 동서 세 사람에게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더욱 통쾌한 사이다를 위해 꾹 참았습니다. 그날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혹시나 아이즈가 시댁에 가서 말할까봐 딸아야 스트레스 지우이스에게도 제가 선생님이 되었다는 것을 숨겼습니다. 아이는 제가 아르바이트하러 다니는 줄 알았고 시댁의 왼수 같은 새 여자 역시 제가 반찬값이나 벌려고 알바를 뛰는 줄 알고 있었죠. 가끔 가족 모임에서 동서를 만나면 지가 알바도 안 하는 자기 입장을 변명하려는 건지 알바 몇 시간에서 무슨 집안에 도움이 되느냐는 식으로 비꼬았지만 저는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시동생 벌이가 시원치 않아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동서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이 갈수록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조카의 입학식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해가 바뀌어 2월이 되었고 동서, 아이 예린이의 입학식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 입학을 앞두고 가족 사진을 찍자며 오랜만에 모임을 제안하셨어요. 당연히 저더러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외식을 하자고 하시더군요. 시댁 근처 중식 레스토랑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인 동서아이 예린이는 새하얀 드레스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저녁 한 끼 먹는 자리에 연주회라도 가는 것처럼 오버해서 꾸민 모습이 어이없고 웃겼습니다. 어머나, 우리 예린이 공주님이 따로 없네. 할머니가 용돈 주신 걸로 옷 샀어요. 그래, 그래. 어서 음식 주문하자. 아이 입학이 뭐 그리 대수라고 아이가 용돈 이야기를 꺼내자 시어머니가 얼른 말을 돌리는 것을 보니 꽤 큰 돈을 주신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둘째 시동생에게 마음을 더 쓰셨어요. 제 남편도 엄연한 친아들인데 계모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챙겨주지 않으셨죠. 용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시댁에 돈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고 시동생은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예린이 용돈 챙겨주셨어요? 아, 그냥 조금 줬다. 가방이랑 옷이랑 좀 사주라고. 우리 지우 입학할 때도 챙겨주실 거죠? 진짜요? 우리 지우도 할머니 용돈 기대해보자.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하며 저를 보고 씩 웃었습니다. 과거 시동생만 몰래 챙겨주다가 저한테 걸려 서운해했던 전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저를 생각해서 일부러 한 말임을 눈치채고 저도 함께 웃어주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동서아이 예린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돌아갔습니다. 물론 축하받아야 할 자리지만 아이가 둘뿐인데 한 아이만 노골적으로 편애를 받으니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얼른 먹고 자리를 뜨려는데 시누이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동서, 이거 샤넬 가방 아니에요. 맞아요. 예린이 아빠가 예린이 입학한다고 사나 사줬어요. 우와, 둘째 오빠 대박이다. 그냥 할부로 산 거야. 할부라도 200 하는 것도 아닌데 둘째 언니 부럽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시어머니에게 손을 벌리고 사는 위인들이 명품 가방을 할부로 샀다는 소리를 들으니 대책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편 때문에 중학교 졸업도 못한 저에게 그토록 비난을 쏟아붓더니 정작 자기들은 빚을 내어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다니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엄마가 명품 가방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별 말씀은 않으셨어요. 마침내 3월, 입학식 날이 밝았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저는 동서아이 예린이의 담임교사로 배정되었습니다. 하늘도 제 편이었던 것이죠. 여보, 당신 오늘 진짜 멋진데. 고마워요. 역시 옷이 날개인가 봐. 당신 덕분에 이렇게 비싼 옷도 입어보고. 오늘 잘하고 와. 동서 만나면 인사 잘하고. 입학식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잘 아는 남편이 전날 백화점에 가서 제 인생 최초의 고급 원피스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동서 앞에서도 기죽지 말라며 뒤에 자기가 있다고 응원해 주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났고 딸아이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족의 응원을 안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운동장에는 긴장한 학부모들과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둘러보던 중 곧 조카 예린이와 동서 그리고 시댁 식구들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1학년 9반 아이들에게 이름표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조카 예린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를 알아본 조카는 입을 떡 벌리고 놀라더군요. 아이를 챙겨주고 고개를 들자 동서 역시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형님, 동서 왔어? 예린이 입학 축하해. 동서 많이 놀랐나 봐. 그래도 난 오늘 1학년 9반 담임 선생님이니 형님이라는 호칭은 삼가죠. 예린이 어머니 아셨죠? 아니, 이게 어떻게 형님이 왜 여기 있어요? 예린이 어머니 지금 입학식 진행 중이니 운동장 뒤편에서 기다려주세요. 붙잡으려는 동서를 뒤로하고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서는 어안이 벙벙한 채 시댁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고 입학식은 계속되었습니다. 진상을 파악한 시댁 식구들은 저를 향해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누이는 손가락질하며 뒷목을 잡았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급히 전화를 걸고 계셨어요. 교단 옆에서 그 꼴을 지켜보는 제 가슴속은 소름이 돋을 만큼 통쾌했습니다. 입학식이 끝난 뒤
교실에서 아이들과 인사를 마치고서 배웅을 나섰을 때 시댁 식구들이 저를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 그동안 알바한다고 하지 않았어? 새언니 또 우리 속인 거예요? 형님, 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셋이서 쏘아붙이는 바람에 주변 학부모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가 남아서 교무실로 가봐야 하니 저녁에 시댁에서 뵙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학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뒷모습을 보며 속이 타들어갈 그들을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딸 지우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딸아이는 엄마가 선생님이라는 걸 알고 신이 나 자랑을 해댔죠. 시댁 문을 열자마자 소파로 끌려가 앉혀졌고 시어머니의 취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애미야, 어떻게 된 건지 어서 말해보거라. 하루 종일 속이 타 죽는 줄 알았다.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어머니도 아가씨도 동서도 불편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대에 진학해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아니, 언니가 교대를 어떻게 가요? 거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러게요. 아가씨 공무원 공부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합격이랑 취업은 제가 먼저 했네요.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신우이가 발끈하자 남편이 막아서며 호통을 쳤습니다. 너 이 사람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고 내 아이 엄마야. 앞으로 말 조심해. 신우이는 기가 죽어 시어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물으셨어요. 우리한테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왜 우리를 속였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처럼 또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서 말하기 어려웠어요. 그동안 저 중퇴라고 말들이 많았잖아요. 응원보다는 나쁜 소리를 하실 것 같아 말 안 했습니다. 형님 정말 이상하시네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이러세요? 둘째는 가만히 있어라. 내 어머니. 시어머니는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니 놀라운 말을 꺼내셨습니다. 내가 아무 말 안 한 건 솔직히 서운하다만 애 키우고 살림하면서 공부해서 교사까지 되다니 내가 정말 대견하구나. 애미야, 내가 그동안 너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너도 사정이 어려워 공부를 못 마친 걸 텐데 내 생각이 짧았어. 너한테 못된 소리 한 거 미안하다. 엄마! 어머니! 신우이와 동서가 경악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지! 아니긴 뭐가 아니냐. 애 키우고 살림해 가며 대학 졸업하고 선생님까지 됐는데 첫째 애가 얼마나 대단하니? 그에 비하면 너는 세 발의 피지. 너도 이제 독립해라. 다 큰 애가 아직도 엄마한테 빌부터 용돈 받아 사는 게 말이 되니 공무원 시험도 그만 접어라. 화살은 동서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예린이도 이제 1학년 입학했으니 너도 일 알아봐라. 더 늦으면 일하고 싶어도 못해. 저는 나이가 있어서. 손윗동서를 보고도 핑계가 나오니? 내 아들이 못나서 도와줬다만 너희 사고 싶은 것 다 사고 사는 거 보니 그리 힘든 것도 아닌 것 같구나. 나도 노후 준비해야 하니 더는 지원 못한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위치는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같던 제가 시어머니의 전폭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고 콧대 높던 신우이와 동서는 제 앞에서 입도 뻥끗 못하게 되었죠. 요즘은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챙겨주십니다. 최근 가족 모임에서 조카 예린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지우야, 넌 좋겠다. 큰엄마가 선생님이라 반에서 인기 진짜 많아. 애들이 큰엄마 진짜 좋아하거든. 응,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지? 부러워. 우리 엄마도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는 일 안 하는데. 야! 김예린. 동서는 얼굴이 붉어져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렸고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덜어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너는 살 좀 붙어야 해. 이렇게 말라서 일을 어떻게 하니? 괜찮아요. 어머니도 드세요. 애미야, 고맙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옛날 일을 다시 한번 사과하셨고 저희는 세상 둘도 없는 친한 고부 사이가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시댁에서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었고 교사로서의 입지도 단단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제 수입으로 남편을 도울 수 있고 딸 지우에게도 당당하고 멋진 엄마가 되어 기쁩니다. 반면 신우이는 여전히 시험을 포기하지 못한 채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있고 동서 역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태풍에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AB